영국의 이제 채권 금리 상황도 실제로 보게 되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2,300포인트까지 이 장이 일단은 상승을 하고요. 2,300포인트에 가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장에서 핫 이슈, 핫한 종목이 뭘까요? 저는 SK 하이닉스라고 봅니다.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뭐 한국은행에서 정부에서 어쨌건 뭐 환율 방어를 위해서 한 달 만에 뭐 200억을 썼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아무리 우리가 4천억 달러를 외환보 유고를 가지고 있지만 네. 이거 이러다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건 환율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미국과의 그 금리 역전차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이번에 금통위에서 50bp를 인상을 했죠. 네. 했지만 사실 이거 해도 미국하고의 금리 역전차는 앞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외국 자본의 한국 유출을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가 꼭 짚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황에 나오는 내용을 내용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요. 금리 역전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기준금리 측면에서는 역전이 되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점의 차이를 달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월 말에 인상을 하고 그네는 월 초에 하게 되면 뭐 일시적으로 기준금리 역전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할 때 기준금리로 대출 예금 안 해줍니다.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시장금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3년 만기 국공채가 우리나라의 시장금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미국은 10년 만기 채권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3년 만기 국공채는 통한채, 외평채, 뭐 물가안정채 아마 이 세 가지 채권이 될 겁니다. 이 채권은 수시로 가격이 변합니다. 장중에도 계속 변화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서 4.2% 정도 하고 있고요. 이 4.2%의 스프레드를 이제 플러스 알파해서 대출 여수신을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금리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지금 4.2%고 통상적으로 역전은 안 됩니다. 스프레드가 한 0.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지금 3.7, 뭐 3.6, 뭐 이 정도 근처가 되겠죠. 우리나라 엊그제 금통위 상황을 한번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리면, 하는 총재, 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이제 한국의 총재가 이제 의장을 맡는 건데요. 금리 인상했죠. 그리고 그렇죠. 채권 시장에서의 동향을 보게 되면 금리가 인상하고 기자회견하는 모두 발언에서 시장 부정적인 내용에서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쭉 빠졌습니다. 금리 올라갔습니다. 4.5%까지. 그리고 나서 시장 친화적인 3개의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러면서 원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4.5%였던 게 4% 초반까지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0.5%가 하락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금리 역전에 대해서 외화가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경제 수지 악화되고 등등의 영향에 대한 내용들이 전파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통용되고 우리가 기준을 잡는 금리는 실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아니고 시장금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최근 금리 상황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4.5 갔다가요. 4.4%까지 갔다가 4.2 안정적으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가 좀 작다고 보고 네. 우리는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가 좀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 관점에서 내용도 일부 맞긴 하지만 외화 유출이 된다는 전제로 보면 우리나라의 시장금리가 미국보다도 현격하게 낮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네. 그런데 공짜 점심 없다고 그러죠. 스프레드가 아래로 벌어지게 되면 돈이 그쪽으로 쫙 몰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스프레드 좁혀지는 것을 시장에서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항상 0.5 상황에서 유지가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주식을 팔 때가 아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전제인데, 네. 근데 과연 오를 수 있겠냐에 네. 대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우리 이 금리 그 역전차, 네. 이게 한국만이 아니라 신흥국들, 다른 모든 나라들의 그 같은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 달러 강세.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위기로, 경제 위기로 가면서 네. 어떤 신흥국 위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블랙스완에 대한 고민. 어차피 네. 지금 바로 드러난 게 영국이 문제가 터졌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시황에서 나오는 내용과 시장의 실제 상황이 약간 괴리가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 영국에 대한 금융 위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시황에서. 근데 돈은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반응합니다. 어떤 시장에 변수가 생기게 되면 돈은 곧바로 안전 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돈이 몰려있는 게 주식시장이지 않습니까? 영국의 이제 채권 금리 상황도 실제로 보게 되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렇게 크게 급등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두 번의 봉을 만들어지고 어제 그제 하락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영국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지난 8월이죠. 우리 시장도 8월, 9월에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2,500포인트까지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영국의 지수가 대략 한 7,500포인트 정도 수준이었고요. 지금 영국의 지수가 한 6,900포인트 됩니다. 한 10% 정도 하락을 한 상태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어떻습니까? 2,5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갔다가 지금 2,200포인트 더 빠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걱정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우려하고 계시는 영국의 뭐 채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영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 저는 그거는 좀 확장 해석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 말씀 더 얹으면, 영국이 지금 정책적으로 좀 불안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네. 뭐 감세했다가 철회하고 뭐 등등등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와 원인은 뭐냐면 영국 총리가 얼마 전에 교체됐죠. 그렇죠. 이전에 이제 보리스 총리였나요? 파티게이트라고 해서 네네. 그 약간 이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실각이 되고 새로운 총리가 지난 9월에 이제 그 저기 꾸렸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이다 보니 매끄럽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정책을 실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확장 해석한 부분이 없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 특히 영국의 금융위기가 미국으로 전파되고 미국의 위기가 한국으로 전파될 거, 연쇄적인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영국은 세계 경제력 규모에서 한 5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8, 9위 정도 되고요. 미국은 압도적인 일이죠. 네. 작은 부분이 큰 부분을 영향을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실제 시황에서 나오는 내용이 100% 지금 현재의 상황대로의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현혹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나오는 속보들 보면은 그 트러스 총리, 네, 트러스. 트러스 영국 총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 문제가 된 게 재원이 없는데 감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영국의 펀더멘털이 확 나빠지니까 채권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매가 벌어진 거고, 맞습니다. 그게 위기에 도화선이 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걸 철회하겠다라고 네. 지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네. 이번에 이제 나스닥이 반등한 이유에 그 하나가 또 포함이 되고요. 맞습니다. 뭐 나오는 뉴스 보면은 지금 뭐 재무장관을 소환해가지고 지금 뭐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 기자회견을 한다. 그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영국 국채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네. 이러한 현상들. 이렇게 좀 잘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리스크잖아요. 네. 근데 원래 우리가 유럽에 대한 그 블랙스완, 그 어떤 위기를 떠올렸을 때는 과거의 피그스 국가들, 네네네. 거기가 그 재정 위기 있었던 그렇죠. 그때보다도 부채는 확 더 늘어났고 국채 금리도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기의 크기는 더 커졌는데 네. 거기서 터지지 않겠냐. 원래 시장의 불안감은 그거였었죠. 영국은 이번에 감세를 추진하다가 철회를 했죠. 정책적인 실수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법인세를 인상을 하고
부자 감세를 추진했습니다. 45%의 소득세를 40%로 낮춘다는 거고요. 법인세는 올린다는 얘기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돈 많은 사람 세금은 줄여주고 기업의 세금은 올린다. 이걸 추진했다가 철회한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고요. 정책을 처음 실시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내용인 것이고, 지금의 위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영국이건 미국이건 글로벌 시장에서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흐름에서의 내용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이러한 내용 그때 그랬나? 라는 아마 이해로 노이즈 정도로 끝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이런 거죠. 진짜 큰 위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나왔던 과거 선례를 따져보게 되면 미국의 금융위기죠. 이때 총체적인 위기였지 않습니까? 리만 브라더스. 그렇죠. 최초의 이제 웰스파고 은행이 이제 부실이 나타나면서 이게 은행으로 확장이 됐고, 은행으로 확장된 위기가 기업으로 확장됐습니다. 이 위기는 뭐냐면 과도한 신용이었습니다. 그 주택담보증권 최초의 하나의 증권 상품을 가지고 구조화시켜서 상품을 7개, 8개, 10개까지 만든 겁니다. 그래서 프라임 상품이 있고 서브프라임이 있고 계속 서브 만드는 상품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맛보증 혹시 사회자 그렇죠. 맛보증 사보셨습니까? 저도 맛보증을 신입사원 때 한번 주식 투자한다고 동기랑 맛보증을 300만 원을 사봤는데요. 맛보증이라는 게 한 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집니다. 우리 그 소위 개라고 하잖아요. 개에서 네. 그런 사고가 많이 터졌죠, 예전에.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는 이 서브프라임이 무너지면서 총체적인 난국이었습니다. 구조화 상품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영국의 이 채권 부실 관련한 문제는 구조화된 상품은 아닙니다. 감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면 근데 이제 사실 말씀하신 그 파생 상품, 네. 그 2008년도에는 그게 이제 주택 부동산 쪽의 네. 그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이제 그게 어려워졌던 건데 지금 이제 문제되고 있는 거는 또 그 뭡니까 CS 위기설 보면은 영국 국채와 그 국채를 또 파생 상품에 투자한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면서 또 어려워지는, 결국은 파생이 또 문제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CS 크레딧 스위스인가요? 그렇죠. 크레딧 스위스. 유럽계 이제 은행이자 상업은행 증권사인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영국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합니다. 네. 대부분 이제 은행들은 채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할 때 최대 수혜주가 어떤 종목이냐 많이 이제 판단하시는데, 최대 수혜주는 은행주가 아니고요. 화재, 보험, 생명사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수혜줍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금리가 이제 0포인트까지 내려갈 때 이 생보사들이 굉장히 주가 압박에서의 상황이 나타났거든요. 왜냐? 고객에게 받은 자금을 대부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은행도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지만 보험회사든 더더욱 안전자산에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아니면 채권에 투자합니다. 대부분의 자산. 은행은 약간 리스크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절대적인 안전자산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고객에게 줘야 될 금액이 점점 주는 겁니다. 근데 부실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고요. 이제 다시 CS로 넘어와서 이제 유럽계 상업은행인 이제 CS 증권사의 이제 과도한 채권, 그리고 여기에 연계 파생된 파생 상품을 보유해서 지금 현재 부실이 연쇄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금액이나 상황을 저도 이제 기사를 접해서 내용을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은행들도 채권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채권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될 때 은행들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은행이건, 우리나라의 시중은행이건 해외 은행이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손실 규모 측면에서 이 확산될 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거는 돌발 변수가 아니라 금리 인상기에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스러운 정상적인 그 리스크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위기로 갈지는 좀 더 봐야 된다. 은행들은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 준비금을 다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다 예측 가능 범위 내에서의 그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분명하게 이제 지나가는 어떤 상황에서의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근데 이번 겨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어쨌든 연준에서도 11월, 12월 네.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할 여지가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에너지난 위기로 유럽이 또 상당히 고통을 겪을 것이다. 지금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은데 그것까지 포함이 됐을 때 더 안 좋아지지 않겠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또 시장에 남아 있는 그 주가가 상승할 수 없는 이유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가스 가격이 급등한다라고 기사에 매일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사상 최고치, 폭등 이런 얘기 나와서 제가 어느 날은 기사를 보고 실제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스 가격을 한번 조회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의 상승률은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유럽 쪽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가스 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거래 상품은 아니고 실제 이제 그쪽에서 사용되는 난방으로만 사용되는 가격의 급등이었고 국제 금융시장, 상품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올겨울 춥다고 그럽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올 여름이 그렇게 덥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름이 덥지 않으면 겨울이 춥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이 추위 이로 말미암아서 유럽 쪽에서의 이제 난방 관련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해서 러시아 가스관이 유럽의 전체적인 그 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제든지 밸브를 잠글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에서 유럽 경기 전반에 걸쳐서 침체로 다운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만을 놓고 보게 되면 과거에는 제가 출근하게 되면 그 일본의 니케이 225를 움직임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 선배들이 물어보고 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나스닥 시장에 대한 동향을 판단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중국 시장 항생지수, 또 심천지수, 뭐 상해지수를 판단하게 됐습니다. 복잡다변해집니다. 우리가 언제 유럽 시장까지 판단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도까지 분석을 했었나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world가 맞습니다. 복잡다변해지긴 했습니다. 유럽 경기는 코로나 때도 가장 치명타였죠. 그렇죠. 경제 성장률 측면에 영국이 마이너스 8%였고 독일도 한 4%, 5% 마이너스였고 유럽의 전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 중국이 뭐 과거에는 30% 이상 넘어갔었지만 지금도 20% 후반대이고요. 미국이 20% 초중반입니다. 유럽은 3번, 4번, 5번째 정도입니다. 유럽을 전체 다 포함한 수출 비중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 체력 면에서 볼 때 지금 신흥국 뭐 인도이든 남미 쪽이든 많이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비중이 아주 절대적이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경제가 침체되어서 우리나라 경제까지의 그런 여파가 크다라고는 해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하신 우리 시장에서 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를 하나씩 점검해 봐도 네.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일단은 그렇죠. 이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그러한 전제하에 이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상승을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제 팔아야 되느냐? 지금이 안 팔면 저는 2,300포인트가 한번 걸리는 자리입니다. 2,300포인트까지 이 장이 일단은 상승을 하고요. 2,300포인트에 가서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시기적으로 보면 2,300포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2,212.5니까 네네, 뭐 해봐야 90포인트, 80포인트, 뭐 88, 87 이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렇지만 또 가려면 또 멀기도 합니다. 2,300포인트에 가게 되면 어떠한 촉발점이 큰 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냥 이런 상황에서 주가 다시 2,500을 가든 2,700을 가든 그렇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큰 임팩트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임팩트 있는 재료는 뭐냐면 2,300포인트까지는 자율적으로 움직입니다. 낙폭과대에서
많이 빠졌어. 주시장의 가장 큰 재료는 싸다는 거야. 싸니까 지금 사볼까? 2,300까지는 그냥 밀려 올라가겠죠. 2,300에서 2,500, 2,700, 3,000을 가려면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트리거가 저는 12월 발표된 CPI 지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10월 중순이니까 2,300포인트까지 어느 정도 가고요. 기간차를 두고 거기 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횡보를 좀 할 것이다. 그렇죠. 2,300선에서. 네.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임팩트 있는 12월 CPI 개선 소식을 기반으로 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과정에서의 시나리오가 제가 생각하는 전체 우리나라 주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2,300선에서 팔자는 얘기도 아니고 2,300선에서의 그 횡보를 이후에 상승을 더 계속 기다려봐야 된다. 지금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현금이 아닌 주식 거의 100%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손실 축소 과정에서의 진행입니다. 손실을 조금씩 줄여가고요. 2,300까지 가면 그래도 지금 내 잔고가 30% 마이너스 한 20% 또는 뭐 10%대로 마이너스가 줄겠죠. 그리고 나서 2,300포인트에서 기간 조정이나 일부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서 진짜 임팩트 있는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주도주가 나올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진짜 많은 종목, 그리고 손실 보고 있는 종목, 주도주가 아닌 종목 싹 밀어버리고요. 새로운 주도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때 진짜 지금까지 손실 본 거 이번에 다 복구하자라는 측면으로 이때 주도주 교체로의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 시간에 이제 이 반등장에서는 낙폭과대 성장주 중심으로 일단 있어야 이게 좀 수익이 좋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2,300까지 어느 정도 가고 나서 오늘 뭐 성장주들 흐름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주식들이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는 좀 성향이 바뀔 것이냐. 사회자께서 시장을 잘 아시고 판단하시고 많이 보시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핫 이슈, 핫한 종목이 뭘까요? 지금요? 네. 낙폭과대인 것 저는 같아요. SK 하이닉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별 종목단에서 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에는 항상 선도주가 있습니다. 선도주가 가면서 후발주들을 땡깁니다. 네.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게 되면 지난 얼마 전 주가 8만 원에서 지금 9만 5천 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장이 됐는데 SK 하이닉스 언제 올라왔지? 소리 없이 레간자 주식이네. 하지만 바닥 찍고 쭉 올라와 있고 20%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장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네. 선도주입니다. 얘가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는 바뀝니다. 얘가 바닥에서 올려주는 상황에서의 시장에 시그널을 줬고요. 신호를 줬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먼저 갈 거다라는 측면에서의 SK 하이닉스가 바닥 찍고 올라와 줬고요. 그리고 나서 바톤을 우리가 개주할 때, 이어달리기 할 때 어떤 업종에 대해서 또 바톤을 쥐어줄 거 아닙니까? SK 하이닉스가 쉴 때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장이 강세장인 겁니다. 네. 하나의 종목이 끌고 가는 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장 상황 하에서 전체 지수에 대한 흐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2,300에서 쉴 때 주도주 교체해서 대장주로 따라잡자라는 측면이고요. 반도체가 꼭 대장주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SK 하이닉스가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형주냐, 테마주냐, 또는 뭐 어떤 소형주 개념에서의 접근을 판단해 볼 때 SK 하이닉스가 소형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한 대형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시장의 선도주가 SK 하이닉스고 이 종목이 먼저 간다라고 하면 대형주 내에서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수의 흐름을 끌고 가는 건 대형주입니다. 아주 무거운 걸 살 거냐, 또는 조금은 같은 업종이지만 좀 가벼운 걸 살 거냐, 요거는 선택적인 사항입니다. 수익률이냐, 안전성이냐. 그래서 대형주 내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는 형태로의 시장 상황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하이닉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한 11일 거래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이 보면은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이걸 더 사는 것 같은 느낌. 그렇다면 주도주라고 만약에 본다면 지금 어쨌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가
다 올라온 것이냐, 네. 혹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뭐 약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이상을 계속 볼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또 고민일 텐데요. 제가 주식을 지금까지 해 오다 보면 소형주의 움직임을 보면 대장주라고 하는 종목이 좀 쉬지만 또 가죠. 네. 근데 대형주 업종 내에서의 흐름을 보면 대장주가 자주 바뀝니다. 돌아갑니다. 업종 내에서 순환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가를 끌고 왔고요.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큰 맥락에서. 그리고 나서 반도체에서 자동차가 될지 전기전자가 될지 2차 전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바톤을 딱 이어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 업종 내에서의 또 대장주가 또 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다른 섹터 내에서. 다른 섹터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SK 하이닉스가 이제 바닥에서 어쨌든 20% 올라왔는데, 네. 이거 계속 잘 가네. 근데 외국인들이 또 계속 사네. 더 갈 것 같네 하고 지금 들어가야 되느냐. 함정입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러다가 또 물량 또 비싼 가격에 또 다 털어내는 거 아니야? 우리가 또 비싼 가격에 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걱정하는 사람. 함정입니다. 이게 모든 지표와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시면 이 종목 안 가버립니다. 빠지진 않습니다. 크게 빠지진 않는데 다른 종목 막 올라갈 때 이 종목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고 나면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파도 타기 전략이라고들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미 현상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지금 따라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12월에 CPI 지수 개선 현상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지수는 12월 장에 요만큼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사야지. 우리가 보통 뉴스에 사고 뉴스에 팔고 소문에 사라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CPI 지표가 12월 달에 좋게 나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때 오히려 이제 사놨던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올 것이다. 한번 슈팅이 나오고 쉬겠죠. 큰 슈팅이 나오고 쉬지만 가기 위한 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가기 위한, 흔히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서 받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가기 위한 조정. 이런 형태가 그러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비쌀 때는 사지 말자. 많이 올랐을 때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지나봐야지 되겠지만 아마 삼성전자 9만 원대에 사신 분들 그때 보면은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의 물량을 비싼 값에 사준 꼴이 돼버려 가지고, 네, 하여튼 어려울 때 사실 반도체 최근까지만 해도 뭐 안 좋은 리포트가 계속 나왔죠. 그렇죠. 뭐 앞으로 전망도 안 좋고. 근데 결국은 그때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어떤 주식이든 이런 관점에서 안 좋을 때 사고 좋을 때 팔아야 되는데 안 좋을 때는 안 사고 좋을 때 사가지고 자꾸 물리는 현상. 분위기죠. 네, 요거를 좀 피하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김대중 대표님과 함께 앞으로의 그 주가 전망, 흐름, 물론 여러 가지 또 변수에 의해서, 상황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그렇죠.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조건 하에서라면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들었고요. 요것을 바탕으로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민감하게 우리 투자자들이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JDI 파트너즈 김대중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